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보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밀가루로 된 거, 그 다음에 쌀가루로 된 거. 또 하나는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이런 거를 아침에 식사 대신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보면 폭탄 투여 수준으로 쫙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쑥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식사법 딱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당뇨병은 현대인의 질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당뇨병 클리닉을 처음 열었을 때 1년에 찾아오는 환자가 채 10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1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를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 전 단계이다 라고 하게 될 정도로 당뇨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최근에 많이 발생한 거는요, 유전적인 거는 그대로 있는데 환경이 변해서 그런 부분이죠. 제일 큰 거는 식생활의 서구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지고 정제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지방,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소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당뇨병 혹은 비만의 발생에 관계되는 다양한 환경 인자들에 의해서 당뇨병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을 이기는 식사법 딱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소식입니다. 적게 먹는 건데요. 최근에는 영양에 대한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 식단 혁명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맞는 음식물을 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우유는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당 불내성이 있어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우유가 아무리 좋아도 먹으면 배가 아프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음식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혈당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고 누구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음식마다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봄으로써 자신에 맞는 그런 식단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죠. 소식. 그러면 얼마를 먹으란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 칼로리를 계산을 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에다가 음식을 입력하면 몇 칼로리다 라고 나오고 심지어는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음식이고 조성이 어떻고 몇 칼로리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칼로리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1800kcal, 성인 여성은 한 1500kcal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활동량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얼마를 먹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평균 내가 한 2500kcal를 먹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500kcal를 빼보는 겁니다. 밥 3분의 1공기가 100칼로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드시는 캐러멜 라떼 이런 거 하나 200칼로리 쉽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녹차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500kcal가 빠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칼로리를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칼로리를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혈당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서 이 실험실에 가져가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있었고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요즘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작아졌고요. 피도 아주 조금만 내면 혈당 측정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졌죠. 그래도 손끝을 찔러서 약간의 피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는 복부라든지 팔 뒤쪽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혈당이 쭉 모니터링이 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매번 손가락을 찌르지 않더라도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사이에 혈당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요, 인슐린 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GLP-1이라든지 GIP라든지 소화 흡수의 속도도 다를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개인마다 식후 혈당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장 속에 또 큰 우주가 또 하나 있어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차이가 또 식후 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요,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튜브로 흘러가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빨리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이런 것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직후 혈당이 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의 변화도 있는데,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은 장에서 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탄수화물이 내려왔을 때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 식욕 억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혈당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기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서를 단순히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밀가루로 된 거, 그 다음에 쌀가루로 된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이런 거를 아침에 식사 대신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보면 폭탄 투여 수준으로 쫙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ABC 주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과, 당근, 양배추 이렇게 썰어 놓고 천천히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쳐서 드시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 이거를 갈아가지고 한 번에 드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 있는 그 상태대로 드시는 게 좋겠다. 주스로 드시게 되면 혈당이 훨씬 빨리 올라간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을 단순히 정상에 가깝게 조절한다기보다도 요즘은 어떤 약제를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약제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성 신증, 즉 홍파병이죠. 이게 있는 경우에는 GLP-1 계열의 약제 또는 SGLT2 억제제라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이 중요하냐, 체중 조절이 중요하냐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혈당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GLP-1 계통의 약제들이 나오면서 체중을 아주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당뇨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 혈당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혈당도 중요하겠지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최근 당뇨병 치료의 큰 변화입니다. GLP-1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혈류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른 장기에 가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GLP-1은 장에서 나와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되겠는데, 주로 에너지 대사와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위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쑥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물리적인 기능이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에너지 대사 조절에서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장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갈 때에 L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작용을 나타내는 호르몬이고,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GLP-1 제제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약제 개발이 많이 진전을 이루어서 비만 치료 영역까지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비만 약제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당뇨병이 생겼다.
그리고 고도 비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호르몬을 주사를 해줘서 농도를 좀 많이 높여줘야지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생활습관 교정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당뇨병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꾸준히 잘 지키도록 저희가 항상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약물요법을 쌓아가는 그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도저히 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약물요법을 조금 더 강하게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을 쓰지 않으시려고 너무너무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도로 식단을 억제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업무를 잘 못하실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 한두 가지 좀 쓰시면서 과도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당뇨병만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다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을 생겨서 콩팥도 많이 망가져 있고 손발 감각도 떨어져 있고 혈관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피가 안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전신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당뇨병의 신호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당뇨병과 비만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칼로리 섭취량이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드시고요.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정제된 칼로리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해서 비만이 굉장히 많죠. 미국인 같은 경우에 과체중 혹은 비만인 사람이 거의 한 80% 수준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비만 혹은 과체중인 사람이 대략 한 50%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인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미국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만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그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베타세포 기능과 관계된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다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다, 많이 높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한테 의뢰가 되셨는데 당뇨병 환자가 오게 되면 합병증 검사를 해보거든요. 모든 합병증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눈도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 와 있어서 바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콩팥도 많이 망가져 있고 거품류가 나오고 손발 감각도 떨어져 있고 대혈관 합병증도 동반이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등등 건강에 유해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빨리 발견해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생리적 지표의 이상이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피가 안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당뇨병은 전신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슐린의 분비가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모자란 거거든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내분비 질환이죠.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혈당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대사질환인데 합병증은 공교롭게도 혈관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가 있는 것이 혈관벽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혈관이 가는 곳이면 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눠보면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눕니다. 대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큰 사이즈의 동맥을 침범하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고 말초동맥 질환 3가지 정도의 대혈관 합병증이 있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이 있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망막병증이 있고 콩팥은 또 혈관 덩어리거든요. 여과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걸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르고 신경병증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걸렸을 때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고 콩팥에서 포도당을 간수하지 못하고 흘려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과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재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넘치다 보니까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끌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어요. 포도당이 배설이 될 때 물을 끌고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삼투성이뇨라고 불러요. 고혈당이 있을 때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소변을 자주 보죠. 그 다음에 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당분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허기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먹게 됩니다. 이것을 삼다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뇨, 다음, 다식. 그리고 칼로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병에서 이제 삼다증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불편하시고 좀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병원을 찾으실 텐데 그냥 피곤한 증상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조금 침침하다든지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잘 아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은.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당뇨병과 관계된 그런 피부 증상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리 정강이 쪽 있죠. 그 약간 넓은 점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 살짝 어디 부딪혔을 때 아무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그런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피부가 까맣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에이칸토시스 니칸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할 겁니다. 특징은 이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먹게 변하고요. 겨드랑이라든지 변하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벨벳을 만지는 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있을 경우에 이제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콩팥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사구체라고 부르거든요. 사는 실사자, 구는 동그라미 구입니다. 실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실타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구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들어와서 나가는 때까지 이렇게 얽혀 있는 건데요. 혈액을 거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혈액 성분만 걸러주고 단백질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되게 되면은 거르는 체가 굉장히 조밀해야 되는데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단백질이 하나 둘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가게 됨으로써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이죠. 단백질이 액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품이 잘 생깁니다. 당뇨병에서는 주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돼서 거품이 생기고요.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콩팥병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다 했을 때 바로 당뇨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도 콩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발병하는 그런 빈도로 볼 때는 당뇨병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을 때 당뇨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신호는 일단 증상이 생기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주 보셔야 되는데 자주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족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 그 다음에 비만하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다. 뭐 이런 등등 좀 자주 검진을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대개 양친 중에 한 명 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2배 정도 올라가고요. 양친이 다 있다 이렇게 되면은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유전자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최근에 생긴 병이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특히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당뇨병 발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수분이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거죠. 갈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드시면 되는 거지 굳이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삼다증이 있는 상황에서 수분 섭취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소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 고혈당, 고삼투압 상태라든지 합병증을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고 지병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제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얼마를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더 많이 섭취한 거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콩팥은 소변을 아주 묽게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진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관찰해 보면 어떨 때는 좀 말갛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새노랗게 나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소변이 다이나믹하게 농축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잘 간직할 수가 있고 그걸 맡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은 섭취하잖아요. 음식이 대사될 때 물이 나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에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 100g씩 있다고 치면 대사가 되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5g 정도의 물이 만들어지고요. 단백질은 한 40에서 45g 정도의 물이 만들어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100g의 지방이 대사가 될 때 한 107g 정도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만들어지도록 대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낙타가 물을 먹지 않지만 그 지방을 녹임으로써 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사가 될 때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필요로 하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을 2리터로 마셔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비만을 최근에는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각종 암이 생긴다든지 체중을 줄여주면은 당뇨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의 다이어트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도 있겠지만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만이라든지 체중 조절 이런 걸 떠나서 혈당, 고지혈증, 사람에 따라서는 통풍이라든지 이런 음식과 관계된 이런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 혹은 식이와 연관된 또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는 암이죠.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전반적인 그런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을 최근에는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흡연율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비만이 올라가면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등이죠. 이런 것들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경우에 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죠. 그 외에 말초동맥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비만하게 되는 경우에 호흡 기능에도 지장을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배란이 잘 되지 않는 무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과 관계된 불임이라든지 중량 자체에 의해서 관절에 부담이 되는 형태로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각종 암이 생긴다든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질환들이 비만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만을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 두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전자는 현재 이제 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환경적 요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로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 비만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체중으로 대표될 수 있겠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비만 혹은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여주면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빼야 되느냐 하는 건데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
연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보다는 7% 이상의 체중을 감소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함으로써 당뇨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상태에서도 혈당이 많이 좋아집니다. 10% 정도 뺐다. 이 정도 되면 더욱더 많이 좋아지고요. 15%를 뺐다. 당뇨병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하고 당뇨병이 발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좀 나이가 젊고 이런 분들은 체중을 15% 정도 빼주게 되면 당뇨병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얼마나 먹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 세 번째는 언제 먹느냐,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 가지 해보시고 질리면 다른 걸로 또 옮겨 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은 이제 칼로리와 관계된 부분이죠. 이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 살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양배추 하나하고 요만한 버터가 같은 칼로리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는 게 다 버터예요. 이렇게 되면 살찔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휴대폰 앱을 통해 가지고서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건 뭐냐면 드시는 음식을 칼로리를 합산을 해 보셔서 하루에 얼마를 먹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500kcal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500kcal를 혹은 1000kcal를 빼 보시는 거죠. 특정 그 칼로리 목표를 정해놓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 비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한 1800kcal, 여성은 1500kcal 정도를 목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저지방식을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칼로리가 제일 높거든요. 1g에 9kcal가 나오고 탄수화물 단백질은 1g에 4kcal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지방식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한 소위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황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다이어트법과 기존의 저지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체중이 한 2-3kg 정도 더 빠지는 거예요. 저지방식이 금과 옥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 해에 저탄수화물식, 지중해식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이 체중을 더 많이 뺐고요. 지방을 줄인 것이 제일 체중 감소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만 두 식단에서 그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kg인 사람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했을 때 한 5kg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지방을 줄이는 식단은 2.5kg 정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먹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 동안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간헐적 단식 그리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언제 나는 이거를 해볼 수 있겠네 라고 딱 해서 지도를 해보시고요. 한 달 혹은 두 달쯤 하시면 크게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서 체중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1500 내지 1800칼로리를 먹으면 어떻겠느냐,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부분이죠. 1일 1식이 되겠는데요. 아마 한 끼로 그걸 다 드시라고 하면 칼로리를 많이 먹지 못하실 거고 아주 고도로 정제된 음식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식단을 구성해 보면 아마 배가 불러서 먹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칼로리를 제한을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 중에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금식 기간이 길어질 때에 저혈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기짐이 있을 때 진짜 배고픔이냐 가짜 배고픔이냐 알아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리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배고픔이 아니고 정서적인 그런 형태의 배고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밤 10시쯤 됐어요. 저녁은 많이 드셨는데도 광고에 나오는 그런 보고 먹고 싶어 이런 거죠. 생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배고픔 혹은 식욕이거든요.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다른 걸 해보는 겁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을 해본다든지 그러고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진짜 배고픔이에요.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거짓 배고픔인 거죠. 환자를 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먹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분 나쁜 게 사라졌어요. 내가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좀 좋지 않을 때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든지 음식이 유일한 친구인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쉽게 살이 많이 찌고 여러 가지 만성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행동이 강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음식이 아니고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쁜 기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가장 쉽게 찔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체중을 뺀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다 검증이 된 바가 있는데요. 체중을 줄이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양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칼로리가 들어오는 족족 살이 찌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먹는데도 누구는 살이 찌고 안 찐다. 이게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제공을 하고 전혀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몸에 센서를 붙여가지고요. 활동량을 측정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살이 안 찌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 움직여요. 집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하게 다니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살이 찌는 분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누르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였다는 거죠.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움직임을 많이 함으로써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최근에 밝혀진 거는 이제 장내 세균이죠. 장내 세균이 음식을 먹은 거를 최대한 수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또 어떤 여러 인자들이 누구는 살이 잘 찌고 안 찌고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요요 현상이지요. 심지어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은 체중까지 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특성 때문에 결국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평생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제가 나오는 거죠. 운동요법만 가지고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약물요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트라고 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몸의 중량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운동이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엔 또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유행하고 있던데요. 종류 따지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형태의 경쟁하는 이런 운동들도 굉장히 또 재미가 있죠.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